왜 이렇게 집값이 비쌀까요? 왜 다들 강남에서 못 살아서 안달이 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진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시장, 특히 한국 사회의 현실은 이제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삶의 방향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실태, 서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가 몇 년을 죽어라 벌어도 아파트 한 채를 사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사람들의 의식마저 부동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언제 집을 살 거냐는 질문이 언제 결혼할 거냐, 무슨 일을 하냐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벼락거지의 심리. 예를 들어볼까요? 3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세로 살면서 여유있게 저축하며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2년 사이 강남 아파트가 3억 4억씩 뛰는 걸 보면서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졌다. 이게 바로 벼락거지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결국 사람들을 무리한 대출, 투기, 연끌로 몰아갑니다. 왜 강남인가? 왜 하필 강남일까요? 그건 단순히 좋은 동네여서가 아닙니다. 강남은 상징입니다. 좋은 학군, 안정된 인프라,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강남에 산다는 상징성까지 이 모든 것이 자산 프리미엄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강남 아파트는 집이 아니라 계급이자 계산 가능한 미래 수익입니다. 그러니 강남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곧 불안과 희망 고문의 싸움이 됩니다.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왜 집값이 오를까?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릅니다. 왜일까요? 첫째, 규제 예고는 오히려 지금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둘째, 시장은 정책의 방향성보다 심리와 정보에 반응합니다. 셋째, 세금과 규제는 자산 방어 심리를 유발하고 결국 더 안전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즉, 정부가 뭘 하든 지금 사야 올라간다는 믿음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이쯤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돈은 불안정한 곳을 피하고 안정된 수익으로 흐릅니다. 둘째, 자산은 희소성과 인식이 결합될 때 폭발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 정보에 빠르고 실행이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 투자란 정보가 아니라 인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빨리 현실을 깨닫고 전략을 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 고대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 해서 괴로운 것이다. 진정한 부유함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에서 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 말이 너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자란 단순히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란 경제의 논리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짜 돈에 목매지 마라.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집 살 수 있을까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게임에서 잠시 벗어나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가?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사는 것, 이젠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내가 꿈꾸던 집은 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었다. 한 청년의 말처럼 우리는 매달 돈을 벌고 있지만 집값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축을 해도 계획을 세워도 미래는 불안하고 불투명하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소득 1억 2천. 듣기엔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 30만 원도 남기 힘든 삶. 외제차, 명품 가방, 고급 식당, 여행 사진. SNS 속 삶은 화려하지만 그 안엔 빚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부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돈을 벌고 있던 게 아니라 남들 눈치에 맞춰 돈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가짜 부자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소비하고 자기 시간을 팔아 불안정한 삶을 이어갑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강남 아파트 한 채? 연봉 3억? 억 단위 자산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자기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도구로 삶을 설계하는 사람. 가짜 부자는 수입이 커도 늘 불안하지만 진짜 부자는 수입이 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이 평화로울 때 인간은 부유하다. 부는 돈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죠.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성된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의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루소는 경고합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언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지금 우리의 쇠사슬은 비교입니다. 남의 연봉, 남의 아파트, 남의 인스타그램. 그 비교의 끝엔 불안과 허무만 남습니다. 철학자 헤겔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따르는 것이다. 진짜 부자는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법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욕망을 분별하며 소비의 기준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시작입니다. IT 대기업을 퇴사한 30대 어씨. 고정비를 줄이고 유튜브와 전자책으로 자동화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매일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서울 외곽으로 전세 이사간 50대 여성 B씨는 남들은 실패라고 말했지만 작은 카페를 열고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순간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부는 크기가 아니라 구조라고. 진짜 부자의 삶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 자기를 위한 선택,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용기.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잘 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돈입니다. 진짜 부자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할 때 삶은 달라집니다. 마무리 따뜻하게. 이제 더 이상 가짜 돈에 목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용기. 그것이 진짜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봅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 욕망의 뿌리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안정, 자존감, 그리고 통제감에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에서 내 집 한 채는 곧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이, 더 비싸게, 더 빨리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 경쟁에서 빠져나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건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풍요로워 작은 집에서도 넉넉히 웃고 어떤 이는 거대한 저택 안에서도 불안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나무통 속에서 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불안, 물질이 아니라 자유였기 때문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평화로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미 충분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짜 돈의 게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방향,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게 바로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갖는 만큼 너는 가치 있다고.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차. 소유가 곧 자존이 되고 경쟁이 곧 생존이 되는 시대. 하지만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소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왜냐하면 소유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지만 존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재는 단순히 살아있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각하는 상태이다. 그는 물질적 풍요에 취한 현대인이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 없이 살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장 자크 루소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언제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다. 그 사슬이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마음,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감, 끝없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란 더 갖는 사람이 아니라 덜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삶은 결국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존재로 빛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없을 때가 아니라 덜 원해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됩니다. 이처럼 존재의 가치를 말한 철학자들의 사상은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진 것보다 존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 곁에도 역사 속에도 존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귀족 출신이자 위대한 작가였던 그는 말년의 삶을 고요한 시골 마을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삶은 사랑과 봉사의 연습이라 믿었고 재산을 포기하고도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는 월든 호숫가 오두막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죠. 월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느라 인생을 저당차 피고 옷을 사느라 자유를 포기한다. 그는 불편하지만 자율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기준으로 말이죠. 펍정 스님 또한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을 자유가 있다. 그의 작은 암자에는 소박한 물건 몇 개뿐이었지만 그 안엔 고요한 존재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건 덜 갖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존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묻는 마지막 질문. 결국 우리는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살아야 진짜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이 덜 흔들리고 내 시간이 더 자유로우며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가? 그 돈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사슬이 되고 있는가? 진짜 부자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덜 갈망하는 사람, 더 거창한 미래보다 더 온전한 오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삶의 방식은 오직 소유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우는 선택으로 더 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자유. 법정 스님은 평생을 비움의 철학으로 살았습니다. 서울 근교 송강사 불이람. 그의 암자에는 수도꼭지 하나, 물동이 하나, 필요한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면 비움 속에서 충만함이 솟는다. 그는 물질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에서 오는 자유를 보여주었습니다.